1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네요. 자, 나는 윤리학의 본질이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논리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에 주로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메타윤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윤리학자들은 윤리학의 본질이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 성품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을 한다라고 하니까 실천 규범 윤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천 윤리 규범이 메타윤리 입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 이런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도덕 문제의 검증 가능성과 분석을 주력하는 게 보통 메타윤리학이죠. 그러면 실천 규범 윤리에서는 간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론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지향한다라는 건 실천 규범 윤리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거니까 간과하지 않는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디귿,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편 도덕 규범을 탐구해야 되는 것도 실천 규범 윤리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죠. 리을,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 과제로 삼는다.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의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은 메타윤리학적인 입장이니까 실천 규범 윤리학에서 간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간접적인 폭력은 사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인 폭력의 두 가지 주요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 잘 알려진 억압과 착취의 형태로 나타난답니다. 이 두 가지의 폭력은 몸과 마음에 적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라서 이러한 폭력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하고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분은 갈퉁 선생님이죠. 평화 이론을 이야기하신 갈퉁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1번 골라보시죠.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려면 정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렇죠. 진정한 평화는 모든 어떤 폭력이 사라진 상태니까 정치 제도의 개선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 평화가 해당하는 거니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적대 행위의 중단만으로 진정한 평화 상태에 이를 수 없다.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직접적인 폭력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은 필요는 하겠지만 진정한 평화 상태에 이를 수는 없는 거겠죠. 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면 2번은 틀린 답이네요.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겠죠. 없다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3번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려면 폭력을 줄이는 것보다 폭력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대돼야 된다.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4번 구조적인 폭력은 문화적 폭력과 달리 그 자체로 반복적이거나 완성된 폭력을 형성한다. 이게 구조적인 폭력도 그럴 수 있지만 구조적인 폭력도 그 자체로 반복되거나 완성된 폭력을 낳을 수도 있고 문화적인 폭력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가 잘못된 설명이죠. 둘 다 반복적이나 완성적인 폭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5번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구조적 폭력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그래서 폭력을 은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네요.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다음을 시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나는 논증의 규칙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보편화 원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표현을 제안한다.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인 준수가 타인의 이해관계에 충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모두 당사자들에 의해서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는 겁니다. 기억. 이상적 담화에서는 담론 참여자들은 타인의 의견을 거부할 수 없는가? 타인의 의견을 거부할 수 있죠.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면서 타인의 어떤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없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니은 규범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결과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한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규범이냐라고 하는 것을 산출할 때 결과를 고려한 규범을 산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고려한다. 불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디귿 이상적 담화에서 모든 참여자들은 합의된 규범을 모두 보편 타당한가? 그렇죠. 모든 참여자들이 합의된 규범들은 보편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을 개인의 도덕 판단만으로는 타당한 규범의 성립이 어려우므로 담론이 필요한가? 그렇죠. 우리 모두의 담론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이제 하버마스 선생님이 되시겠죠. 정답은 그러면 5번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문제가 출제가 나왔는데요. 보시죠.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인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 속에 있는 개인은 순수한 자애심을 자아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국가에 속해 있는 개인의 입장을 자신을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은 순수한 자애심을 자아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에 적용해 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개인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개인의 도덕성이 집단과 사회, 여기서는 국가의 문제로 나타났죠. 집단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니부어 선생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 옳지 않은 것 고르시는 거죠. 1번. 어떤 국가도 그 활동에서 순수하게 이타적일 수 없다. 그렇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개인적인 어떤 영향력만으로 나타나지 않고, 순수하게, 할 수 없죠. 집단 이기심으로 전락한다라고 리본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2번, 조국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충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대한 희생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충성을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죠. 예, 불가능하지 않죠. 예, 비판적으로 충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죠. 예, 가능한 일이죠. 애국심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가능하기는 한데요. 이런 거예요. 애국심이 이제 전락을 해서 국가 이기주의로 전락을 하는데 개인적인 어떤 노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개인 윤리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렵다라고 보시고 있는 겁니다. 3번. 종교적인 이상주의죠. 모든 집단 간의 활동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4번. 인간의 본성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 면에서 부족하지 않다. 그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니부어에 따르면 자연적인 충동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타인의 욕구가 자신의 욕구와 상충될 때 타인의 욕구를 고려하는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한 거죠. 그래서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니부어는 반드시 국가적인 이기심으로 전락한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네요. 니부어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에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하늘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땅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서로 도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억지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아야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위적
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도가 사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상황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하는 A는 면접에서 좀 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해야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인위적인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1번 외모를 아끼기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인위적인 삶이라고 보고 도가에서 좋아하지 않는 삶입니다. 2번 외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예를 회복해라. 외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건 맞지만 예를 회복하라는 건 도가가 아니라 유교의 관점이죠. 3번 외모를 드러내기보다는 인의 실천을 중요하게 해라. 역시 인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표현이죠. 4번 외모보다는 학문 탐구에 힘써서 사회적 유용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데 학문 탐구 유용한 사람 둘 다 도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외모에 얽매이지 말고 타고난 그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소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유롭게 너 거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도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영혼 안에 있는 원자들이 운동 때문에 감각이 생겨나고요. 영혼이 존재하기는 한다만 여전히 감각을 유지할 것이고 반면 영혼의 본성을 산출하는 원자들, 그러니까 영혼도 원자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전부 없어진다면 몸 전체 또는 일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감각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분해된 것은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에피쿠로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영혼은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된 물체이다. 그렇죠. 원자론을 주장하고 있는 에피쿠로스는 영혼조차도 원자로 구성된 거라고 이야기하겠죠. 니은 죽음 이후에 고통은 육체에 머무를 수 없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감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머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디귿,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었을 때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하는데 고통을 경험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게 되는 거죠. 리을,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몸은 더 이상 감각을 소유하지 않는다.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라는 말 자체가 죽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에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감각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으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갑을은 사상가들이고요.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소유물에 있어서의 정의의 이론의 일반적인 개요는 이는 한 사람이 소유물을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유 권리론을 이야기하고 있으시니까 노직 선생님이 되시겠죠. 그렇다면 을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되고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반드시 균등할 필요는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서 이거는 롤스 선생님의 주장이다 라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플로우 차트 문제로 나오네요. 가볼의 입장을 다음 그림을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이 노직이고 을이 롤스였어요. 자, 그러면 노직, 롤스 보겠습니다. A. 분배 정의의 정당성은 분배된 결과보다는 분배의 절차에 달려있느냐 절차적 정의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노직도 롤스도 둘 다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기억은 둘 다 맞는 그런 선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니은 개인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 그 자체에 대해서 배타적인 소유 권리를 지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천부적인 재능, 천부적인 자산, 그 자체는 개인의 소유다라는 게 당연히 노직은 동의할 표현입니다만 롤스는 천부적인 재산을 갖는 게 공유 재산이 아니죠. 천부적 재산의 분포가 차등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공유 재산이니까 롤스도 쟤는 그 자체는 개인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디귿,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자의 복리에 관심을 가지느냐.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롤스 이야기하는 건데요.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인 원초적인 입장에서는 타인에 무관심하지만 이미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타인의 어떤 복리가 곧 자신의 복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을, 부의 분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재산에 대한 어떤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어떤 그 세금 부과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죠. 예, 요게 이제 차등의 원칙에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기억 니은 아니 기억 디귿 리을까지가 정답이 되실 것 같네요. 4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을 보시니까요. 사회적 가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는 결코 상상 속에서 철학적으로 고안될 수 없다. 롤스를 비판하는 거죠. 원초적 입장으로 조출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그에 상응하는 상이한 절차와 주체에 의해서 분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왈처 선생님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왈처 선생님이 롤스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1번, 모든 사회적 가치는 자유교환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자유교환의 원칙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단일한 기준을 여러 영역에 적용하는 지배와 전제에 왈천 선생님은 반대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사회적 가치가 분배되어야 한다? 아니죠. 덕윤리를 이야기하시는 이 왈처 선생님은 공동체주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 전통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정의의 원칙은 우회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도출돼야 한다라는 것은 롤스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왈처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4번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제도에서도 보편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아니에요. 상이한 사회에서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지 보편적인 기준을 가질 수 없습니다. 5번 다양한 영역의 가치 분배에 단일한 정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하나의 영역에 하나인 건 괜찮지만 여러 영역에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지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존중을 받을 도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라고 얘기하시니까요. 레건 선생님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을을 보시면요. 만일 한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이런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될 도덕적인 이유가 없답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은 그 고통을 다른 존재들과 비슷한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비슷한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평등 고려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네요.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하고 이러한 동물과 관련된 감사의 정은 언제나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지 동물이 권리가 있어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레건싱어 칸트의 입장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모두 비교해야 되겠네요. 레건, 싱어, 칸트의 입장입니다. A. 인간과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의 이익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은 일단 싱어 선생님이 되시죠. 싱어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레건은요.
레거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녔다라고 해서 모든 존재가 삶의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등하게 고려한다 이거 잘못됐고요. 인간 중심주의인 칸트 선생님은 인간과 동물을 평등하게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틀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니은 인간의 도덕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동물학대가 그른 주된 이유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도덕성 때문에 동물학대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니까 인간중심주의인 칸트는 맞고 나머지 분들은 틀리게 되는 그러한 정답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C. 동물학대는 인간 자신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칸트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D. 사유 능력을 지닌 존재는 인간이죠. 인간은 모두 이성적,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인간이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 모두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D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은 3번 니은과 리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기업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시장의 규칙을 지키면서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여 수익을 내는 것뿐이다.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이 소극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다하는 거다. 뭐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을씨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환경보호, 사회복지, 공헌과 같은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된다. 여기서 사회적 책임은 소극적인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까지 지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겔이나 에로우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기 때문에 기업에 도움이 된다. 보겔에로우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말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가 공익 실현의 추구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여기 뭐 프리드만과 보겔 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프리드만과 보겔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윤 추구와 공익 실현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프리드만의 경우에는 기업의 이윤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사회적인 어떤 역할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맞고요. 보겔 당연히 사회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기업은 취약계층의 삶의 수준을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는데요. 취약계층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은 맞겠지만 소극적인 책임을 이야기할 때는 굳이 사회적 계층의 삶, 취약계층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책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3번 기업은 합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해야 되는가? 그렇죠. 둘 다 이윤 추구 활동에는 매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기업이 공익 활동은 기업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 프리드먼은 당연히 공익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맞지 않는 답이 되는데요. 이 보겔과 에로와 같은 적극적인 그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도 기업의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인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기업의 이윤 추구 외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프리드먼이 하는 말이고 보겔과 에로와 같은 분은 더 큰 사회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4번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려합니다. 1. 갑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사회 구성원에 동의하는 거다. 우리가 이런 동의라고 하는 표현은 사회계약의 표현으로 제가 바꿔서 생각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 뭐 신탁을 어기는 경우, 뭐 시민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항권을 인정한다. 저항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로크 선생님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을을 보시면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약탈자가 되고 침략자가 되며 공격자가 되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한 인간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해서 정부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홉스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로크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분할해야 된다라고 본데요. 로크는 국가 권력이 두 개, 이권 분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권 분립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로크는 군주의 권력이 피치자의 명시적 동의를 위해서 정당화된다. 그렇죠.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국가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한다면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있어야 되겠죠. 디귿.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 각각의 자유권을 향유한다고 본다. 자, 여기 중요한 선지가 되겠는데, 자, 홉스도 자유권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연권이 처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향유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해요. 여기 홉스에서 글에 보면, 홉스의 리바이던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연권을 향유한다. 그런데 이걸 온전하게 보장받기가 어렵다. 온전히 보장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홉스가 할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생소한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리을, 을은 갑과 달리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생명과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기 어렵다. 여기는 달리가 틀렸죠. 달리가 아니라 모두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생명과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 상태를 극복한 사회 계약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기억, 미음, 디귿인데 디귿 선지 조금 더 주의해서 봐주세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지금까지의 윤리는 책임의 윤리학과 같은 종류의 대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전통 윤리가 그렇다는 얘기겠죠. 이 윤리 이론은 이제까지 별로 연구되지도 않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를 예견하고 지구 전 영역의 인간성의 의식에 포함시키기에는 지식과 권력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포함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윤리학은, 전통 윤리학은 미지의 운명 속에서 추후 결과를 한과 같이 추측하는 대신에 현재만 굉장히 윤리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윤리학은 인과적 범위를 전례 없이 미래까지 적용시키는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또 장기적인 결과가 엄청난 규모, 그리고 환원 불가능성, 이런 것들이 가지기 때문에 책임 윤리학의 범위에서는 그것들을 다 넣어서 생각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책임 윤리를 주장하죠. 그러면 이 책임 윤리는 이전에 전통 윤리와는 다른 새로운 윤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런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분은 요나스 선생님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1번.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는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가 모든 행위의 결과를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행위도 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인간으로 한정해야 된다? 인간이 아니죠. 현세대 포함이고 미래세대 포함이지만 인간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자연까지 확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답이죠. 3번.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위협은 숙고의 대상에 포함이 아니다. 1번, 3번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미래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책임의 대상에 넣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알 수 없는 거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4번. 현 세대의 미래 세대와 자연 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 그렇죠. 현 세대가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해서 일방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책임 윤리학은 공포가 아닌 희망을 발견하는 것에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나스의 윤리학은 공포의 발견술이죠.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3번으로 넘어가죠.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 영속적인 불행을 당하고 있는 자를 대하는 것은 본보기로 처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답니다. 이게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더 강력하다. 영속적으로 불행을 당하는 게. 사형은 보는 일을 개선시키기보다는 강팍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형보다는 영속적으로 불행을 경험을 제공하는 종신노역형이 적절하다 라고 보고 있는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위를 보겠습니다. 위법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확실하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을 얼마를 받을 것보다는 내가 지금 범죄를 통해서 뭘 훔쳤을 때의 이득은 눈앞에 훨씬 더 확실하게 보여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처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처벌의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일반적인 예방주의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벤담 선생님의 이야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갑은 베카리아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보자. 기억,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이 구경꾼보다 수용자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준다. 이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이 구경꾼과 수용자의 고통에 대해서 뭐가 더 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베카리아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수용자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것만, 그 놓여있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거나 뭐 이럴 여력이 없대요. 그런데 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의 구경꾼들은 자기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고통을 계속해서 합산을 한답니다. 이전에도 얼만큼 고통이 있었고 지금도 얼만큼 고통이 있었고 이런 걸 합산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구경꾼이 훨씬 더 큰 고통을 갖게 된다고 베카리아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니은 사형은 신중하게 그리고 격식을 갖춰서 집행되는 까닭에 유해하다. 그렇죠. 사형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신노역형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죠. 벤담 넘어갑니다. 형벌이 초래할 폐해가 예방할 폐해보다 커서는 안 된다. 폐해를 따졌을 때 형벌의 폐해가 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방을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것도 맞는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리을, 형벌의 목적은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거는 공리주의의 맥락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사상가니까 맞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 선지가 좀 생소한 그런 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기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겠네요. 원주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결과적으로는 질서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게 도와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조의 목표를 규정하고 목표가 성취된 이후에는 현재의 질서정연한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해도 빈곤과 관계없이 더 이상의 원조를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로이스 선생님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원조를 제공하는 사회는 원조 대상국에서 온정적 간섭주의, 다른 표현으로 부정주의라고 하는데 부정주의적 간섭을 하면 안 되냐. 그렇죠. 이거 뭔가 이렇게 간섭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맞는 표현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니은, 고통받는 사회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아니죠. 이거를 조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니은은 아니네요. 디귿.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사회적 문화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맞습니다. 체제를 더 정의로운 체제로 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리을. 질서정연한 만민은 자신에게 지나친 손실의 위험이 없다면 궁핍하고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울 의무가 있다. 그렇죠. 질서정연한 만민이라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위험을 도울 의무를 지니게 되는 거죠. 맞는 표현이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15번 같이 보자. 갑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SF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을 보기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과 사랑, 성적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성적 쾌락을 추구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답니다. 성적인 자유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한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이것이 도덕적인 성의 기준이다. 그렇다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 입장을 지향하고 있으시네요. 자유주의 입장을 지향하고 있으십니다. 을은요, 성은 사랑을 통해서 동물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인격적인 차원으로 고양이 된대요. 사랑은 인간의 성이 도덕적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도덕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중도주의 그리고 성에 대한 정당한 도덕적인 기준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병신은요, 사랑하는 남녀가 혼인을 거쳐서 혼인한답니다. 결혼이죠, 결혼. 혼인을 거쳐서 여기 사랑하는 거죠. 출산을 할 때 이루어질 때 정당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생식과 직관적으로 관련되는 성이 도덕적이고 성 그 자체를 위한 성은 수단이 목적으로 뒤바뀐 것이므로 비도덕적이다. 쾌락을 위한 성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자, 그러면 AF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F 자유주의가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적 쾌락의 추구 그 자체가 성의 목적이다. 그렇죠. 예,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도주의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적 쾌락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지 않고요. 보수주의도 성적 쾌락 그 자체를 여기는 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옳지 않다고 얘기해서 맞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 B입니다. B. 중도주의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성이 도덕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서로에 대한 존중은 어떻게 생각하면 해악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도주의가 얘기하겠지만 자유주의가 간과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B하고 D가 되겠네요. B하고 D면 역시 또 중도주의가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성이 도덕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맞죠?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보수주의랑 자유주의가 간과하느냐라고 할 때 자유주의는 간과하니까 맞습니다만 보수주의는 결혼으로 연결되는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주의도 사랑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 간과하지 않네요. 간과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가 간과하지 않죠. 그 다음에 리을은 C하고 E가 되겠습니다. C하고 E. 성을 혼인의 틀로 제한해야 하는 거니까 보수주의. 성을 혼인의 틀로 제한해야 도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수주의 맞고요. 중도주의는 혼인 안 해도 되죠. 사랑이면 되죠. 자유주의는 사랑도 안 해도 되죠. 서로 간의 합의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니까 간과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정답은 기억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의 일관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서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행위랍니다.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시민불복종은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있고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해야 된다. 공유된 정의관, 다수의 정의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롤스 선생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시민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냐? 아니죠. 정의의 원칙을 살리는 행위인 거죠. 정의의 원칙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2번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을 거부하는 행위냐? 아니죠. 다수의 정의감, 공유된 정의감이 기준이 되어지는 행위인 거죠. 이걸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3번 시민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위법행위냐? 그렇죠. 처벌 감수 맞고요. 위법행위도 맞습니다. 4번 시민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비폭력적인 행위다. 비폭력적인 행위 맞습니다만 정치 체제는 안정하기 위해서인 거죠. 정치 체제를 바뀌기 위한 것을 시민불복종이라는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5번 시민불복종은 불합리한 모든 법률과 정책을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아니죠. 부정의한 것 중에서도 심각한 부정의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시겠네요.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조금 다 봐야 될 것 같네요. 답을 먼저 보시죠. 남북한이 서로의 다른 두 체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체제를 지닌 국가로 통일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해야 된대요.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을은 비교적 쉬운 사회, 경제, 문화,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사회, 경제, 문화 분야부터 교류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사회, 경제, 문화, 교류의 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려면 정치적인 결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분은 정치적인 결단을 선행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치적인 분야에서 일괄 타결을 이루면 상호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지 않다. 먼저는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경제, 문화를 먼저 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정치적인 통합을 먼저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 과학기술 문제네요. 가 입장에 비해서 을의 입장에 맞는 상대적인 그 특징을 기억에서 미분 중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을 먼저 보시니까요. 과학기술자는 연구와 실험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연구 시작 단계부터 과학기술이 활용되는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고려를 해야 된대요. 자, 여기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연구 윤리에서의 어떤 윤리성을 지키는 그런 책임은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내적 책임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뒤에 나오는 시작 단계부터 과학기술 활용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되는 이 책임은 과학기술 외에 있는 외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외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는 연구를 초기 단계부터 윤리 문제로부터 자유롭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윤리의 개입이 필요하다, 같이 판단이 필요하다, 같이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갑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을을 보니까요, 과학기술자의 연구는 자연 그대로의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시작에 물론 진행 과정, 분명치 않은 사회적 책무나 윤리적 문제를 걱정하여 윤리가 제약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같이 개입이 불필요하다, 중립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즉 연구가 나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윤리적인 자가 검열로 미리 차단하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내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적 책임만 강조하면서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X축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것은 갑이 강조하죠.
을이 강조하는 것은 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Y축, 과학기술자의 연구가 가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중립성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Z축은 과학기술자의 연구가 주제 설정 단계부터 가치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갑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Y축만 높으면 되겠네요. Y축만 높은 게 지금 리을이죠. 리을이 Y축만 높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4번이 정답이네요.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상가가 작성한 칼럼이에요. 이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 얘기를 하네요. 대표이자 중심이 되는 대중문화는 이전의 대중문화와 다른 양상으로 대중들 앞에 등장해서 오락과 유흥 등을 제공하였답니다. 문화상품이 주는 유흥과 허구적인 욕구의 충족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들고 저항의식보다는 도피를 꿈꾸게 하는데요. 결국 문화산업은 주체들의 자발적인 능력을 빼앗고 둔화시킴으로써 수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는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런 사회를 관리되는 사회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은 아도르노라고 하는 마르크스 계열의 사상가가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1번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이 대중이 사회적 주체로서 자기의식을 갖게 한다 돼 있는데 자기의식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 그냥 따라오는 존재로 주체적인 어떤 사유를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2번 문화산업에서 대중은 계산의 대상이자 부차적인 존재. 그렇죠. 대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부차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3번 문화산업이 갖는 목적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예술이 자율적으로 무슨 예술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4번 문화산업은 이윤 추구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므로 하나의 비즈니스다. 그렇죠. 예, 돈 맞죠. 5번 문화산업은 기존의 사회체제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사람들을 포섭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도르노의 입장입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20번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거기에서 고려를 합니다. 더 나은 정보사회와 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개인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저작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대가나 보상을 지불한 후에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카피라이트라고 하죠. 카피라이트. 우리가 정보 사유론이라고 부르게 되죠. 계속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다양한 타인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인 저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네, 카피라이트 얘기죠. 을은 더 나은 정보를 사회의 구현과 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다양한 저작물의 발전은 일종의 진화 과정이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진화를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하지 말아라 라고 보는 거니까 카피레프트 정보 공유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기를 보죠.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기억, 정보의 질적 성장을 위해 배타적 저작권을 보장하는가? 카피라이트의 입장이죠. 근데 공유론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죠. 이게 맞는 답이네요. 니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생성된 정보는 상품의 성격을 갖는다.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어떤 판매의 성격을 갖느냐? 그러면 여기 사유론이 맞고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공유론에서는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디귿, 정보와 지식은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될 공동의 자산인가? 그러면 사유론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고 공유론은 맞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활발하게 창출되는 정보사회를 지향해야 되는가? 이거는 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활발하게 창출되는 정보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둘 다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보 관련된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여기 3회에서는 좀 생소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소했던 이런 문제들이 실제 수능에서 출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보았던 11번, 13번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16번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생소했었던 것 같고 14번의 해외 원조 파트에서 롤스 얘기도 조금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볼게요.